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쫓겨난 마님과 혼인한 노총각의 대박 인생, 옛날 옛적 정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 후기의 어느 때였습니다. 그 무렵은 청나라와의 무역이 한창 활발하여 거리마다 상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던 시절이었지요. 한양 도성 안에는 김찬판이라 불리는 명문가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라 기와지붕이 번듯하고 사랑채와 안채가 잘 갖춰진 부잣집이었지요. 그 집의 시집온이는 겨우 20살의 나이에 꽃처럼 고운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선하라 하였는데 그 고운 얼굴은 마치 달빛 아래에서 피어난 흰 학 같았고 눈부신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칼은 비단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키는 아담하되 늘씬하고 몸매는 단정하여 한양 시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이름이 자자했답니다. 성격 또한 온화하고 차분해서 시어머니 윤씨도 처음엔 만족해했습니다. 이 집안에 복이 들어올 며느리가 왔구나. 윤씨는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선아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방 김도수는 23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과거 공부에 열심이었고 선아를 깎듯이 대해주었습니다. 부인,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도수가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선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물결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도수가 갑자기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써봐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렇게 가시나요? 저를 두고 어찌 가시나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는 며느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애군이 들어온 게야? 건강하던 아들이 여인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죽다니. 윤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더욱 잘하겠습니다. 그만해. 네가 이 집에 살 자격이 어디 있어? 당장 나가? 윤씨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위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팔자가 세서 서방을 해친 게 아닐까? 저런 여자와 혼인하면 남자가 일찍 죽는다더라. 선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억울한 말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방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결국 한겨울 추위가 매서운 12월 선아는 보따리 하나 들고 김찬판 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선아는 터벅터벅 친정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집가기 전 동네 장터에서 만났던 점쟁이 할아버지 말입니다. 아가씨, 관상이 특이하구먼. 서방이 둘일 팔자야. 그때 할아버지가 선아의 손을 보며 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서방은 일찍 저승으로 가고 두 번째 서방은 뜬금없이 나타날 텐데 그놈을 꽉 잡으면 재물복이 엄청날 게야. 그때는 헛소리라며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첫 번째 서방이 죽었네. 그럼 두 번째 서방이라는 것도.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친정 역시 가난해서 선아를 반겨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산고개를 넘어가던 선아는 얼어붙은 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선아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배는 35살의 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고 어깨가 넓어서 나무꾼 일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눈매가 선하고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배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통역을 맡는 역관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청나라 사기꾼 상인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이 조선 조정을 속여 큰 피해를 입히자 아버지도 공모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통역만 한 건데 어린 천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의 천배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본 천배는 사람들이 무서워 깊은 산으로 들어가 나무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25해가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내 나이 35. 에휴, 내 팔자의 장가는 무슨 하며 체념하고 살았지요. 그날도 천배는 해질 무렵 나무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날이 금방 어두워졌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천배는 낭떠러지 아래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양반집 부인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어쩌다. 천배는 얼른 선아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김찬판댁 자제마님이잖아. 천배는 몇 번인가 김찬판댁에 나무를 해다 준 적이 있어서 선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선아는 의식이 없었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천배는 급히 자신의 은신처인 작은 토굴로 선아를 데려갔습니다. 토굴에서 천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아의 옷이 눈에 젖어서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반집 마님의 옷을 벗길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천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두꺼운 옷을 벗어 선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선아를 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품에 안긴 선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 고운 얼굴, 부드러운 몸매, 35해를 혼자 산 남자의 마음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천배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마님은 나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바랄 뿐이 아니야. 밤새 천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숨소리, 체온, 향기, 모든 것이 천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천배의 품에서 깨어난 선아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시고? 아, 마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저는 천배라고 하는 나무꾼입니다. 마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쓰러진 걸 제가 구해드린 겁니다.
선하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절망하며 산길을 걷다가 떨어진 것을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천배는 치료가 필요한 선아를 설득해 다리를 다친 선아를 업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몸을 추스르실 때까지는 여기서 쉬세요. 천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천배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초꾼을 찾아가 상처에 바를 약을 구해오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밤에는 선아가 추워하지 않도록 불을 계속 지폈습니다. 선아는 천배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나무꾼이지만 예의 바르고 자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선은 천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느낌. 한편 천배도 선아를 돌보면서 마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마님은 정말 천상의 여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천배는 선아가 죽을 떠먹는 모습, 약을 바를 때 미소 짓는 모습,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스러웠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선은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상처도 아물어 갔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은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천배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뭐요, 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천배는 당황하며 선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김참판댁에 기별을 해드릴까요? 그 말에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쫓겨난 몸입니다. 천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왜요? 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애군으로 여겨 쫓아냈다는 것을, 갈 곳이 없어 절망하며 죽으려 했다는 것까지. 천배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마님 잘못이 어디 있다고 그런 일을.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도 가난해서 저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되고. 천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마님께서 갈 곳을 찾으실 때까지 누추하지만 여기에 계시면 안 될까요? 선은 천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량하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천배님께 폐가 될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마님이 계시면 저는. 천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은 천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천배는 새벽 일찍 나무하러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선은 발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천배의 옷을 빨았습니다. 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천배가 말렸지만 선은 고집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실 선은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뿐인 초가집에서 함께 자는 것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천배는 항상 윗목에서 자고 선은 아랫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배는 선아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윗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유, 나도 사내라 속에서 불끈불끈한데 저렇게 곱디고 마님이 옆에서 자고 있으니 도통 잠이 안 와 죽겠네. 그 소리를 들은 선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장한 사내와 매일 밤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점점 의식되었습니다. 나도 과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선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천배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천배님, 저도 잠이 안 와요. 천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마님, 소인이 헛소리를 해서 깨셨나 보네요. 송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천배님과 이렇게 밤에 같이 있는 게 도통 잠이 안 오네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습니다. 천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양반님으로만 대하시는 게 불편했어요. 사실 저도 그냥 여인이에요. 그리고 천배님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셨다는 말씀이신지 천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떠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있고 싶어졌어요. 천배님 곁에. 선은 용기를 내어 천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차가운 윗목에서 자지 마시고 아랫목에서 함께 자요. 천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한 나무꾼이고 신분 따위 상관없어요. 선아가 천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천배님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천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도 천배님을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랫목에서 나란히 누운 천배와 선아. 천배는 조심스럽게 선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선아의 하얀 피부를 비췄습니다. 고운 눈, 고운 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님,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천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천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천배를 쳐다봤습니다. 천배님도 멋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천배는 선아에게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습니다. 선아도 눈을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로에게서 해소되었습니다. 새벽달이 오를 때 선아는 천배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연모하는 사이인데 더 이상 마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제 난군님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어요, 선아. 천배도 선아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후 선아와 천배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선아는 발이 완전히 나은 후 집안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천배가 나무하러 가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돌아올 때까지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난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아가 미소 지으며 천배를 맞았습니다. 선아야, 많이 기다렸지?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서
평소보다 돈을 더 벌었어. 천배도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천배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선아가 물었습니다. 낭구님은 어떻게 나무꾼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천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역관이었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혹시 해지를 당할까봐 사람들을 피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 그렇다면 낭구님은 청나라 말도 할 줄 아시겠네요. 청나라 말과 외국 말을 할 줄 알아. 천배가 대답했습니다. 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청나라와 상거래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가능하지. 왜? 낭구님은 제복이 있어 보여요. 선아가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점쟁이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 서방은 재물복이 엄청나다던 그 말이. 천배는 의아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상인들과 통역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상거래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팔까?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목재와 약초, 도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들었어요. 선아는 양반집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배도 어린 시절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청나라에 팔 물건을 확보하고 청나라 상인들을 만나보자. 선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천배가 재물복이 있는 두 번째 서방인가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천배는 배가 들어오는 폭으로 나가 청나라 상인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에 사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청나라 상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저기, 혹시 좋은 조선의 박달나무와 잣나무가 있으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배가 유창한 청나라 말로 물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조선 사람이 청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다니. 물론이지. 품질이 좋으면 값을 후하게 쳐주겠소. 청나라에서는 박달나무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결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귀족들의 가구 재료로 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열흘 후에 최상품의 박달나무와 잣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천배는 청나라 상인과 약속을 한 후 주변 일꾼들을 불러 모아 박달나무와 잣나무를 베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무꾼 일을 하며 쌓인 경험으로 어떤 나무가 좋은 품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 후 청나라 상인은 천배가 가져온 나무들을 보더니 크게 만족했습니다. 야, 이런 좋은 나무는 처음 보겠어. 여기 열량이요. 열량은 천배가 나무꾼으로 반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천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천배는 선아에게 열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아야, 정말 대박이야.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선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낭구님께는 제복이 있었어요. 그때 선아는 점쟁이 할아버지의 말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째 서방을 꽉 잡으면 재물복이 엄청날 것이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배는 청나라 상인과 거래를 시작한 후 박달나무와 잣나무 장사를 점점 크게 벌려나갔습니다. 주변 나무꾼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나무를 확보했고 품질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살림살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천배는 선아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아, 그대는 나에게 과분한 여인이지만
나와 정식으로 혼인해 주겠소?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천배에게 안겼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난고님. 두 사람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혼인 후 천배와 선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첫날 밤 선아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천배를 맞았습니다. 천배는 아름답게 단장한 선아를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선아,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서방님, 선아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천배는 선아를 더욱 사랑스럽게 안았고 선아도 천배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 그리고 사랑의 속삭임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한 몸이네요. 선아가 천배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그래요, 부인.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낮에는 장사를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무뿐만 아니라 약초꾼들을 모집해서 청나라에서 원하는 귀한 약재들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당귀, 천궁 같은 조선의 명약재들이 청나라에서 높은 값에 팔렸습니다. 천배의 장사 수완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덕분에 다른 조선 상인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상인들과 접촉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천배는 드디어 초가집에서 벗어나 번듯한 기와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선아야,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선아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좋은 집이에요.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나 됐고, 그리고 얼마 후 선아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천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부인? 너무 고마워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서방님. 그 이후 상단은 커져 천배와 선아의 앞글자를 딴 천선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재, 약초, 도자기 등 조선의 귀한 물품들을 청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유통시키며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천배는 이제 한양에서도 유명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선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인,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산속에서 나무꾼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처방님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도 딸을 낳아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똑똑했고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큰 상인이 될 거예요. 아들이 천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란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천배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한 일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날 천배와 선아는 예전에 살던 초가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창고로 쓰고 있는 그 집에서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선아가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천배도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선상단은 조선 최고의 상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가 천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때 점쟁이 할아버지 말이 정말 맞았네요. 두 번째 서방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재물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더니 그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천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재물이 아니라 서방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아.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천배와 선아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쫓겨난 마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운명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과 진심을 그린 감동적인 전설입니다. 불행한 결혼과 냉혹한 세상의 편견 속에서 쫓겨난 선아는 절망 끝에서 천배라는 한 나무꾼을 만나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고든 마음을 지닌 천배는 선아를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함께 노력하며 상단을 일으켜 부와 명예까지 이뤄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심과 선의가 결국에는 행복과 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며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진정한 삶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첫날 밤을 거부한 신부의 비밀. 옛날 옛적 글 읽는 소리와 분내음이 끊이지 않는 선비들의 고을 장성. 그곳에서 대를 이어오며 명문가로 이름난 서씨 집안의 외아들 서룡 도룡에 대한 풍문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 도령 말이요? 글쎄, 기생집을 하룻밤에 서너 군데나 돌며 논다는 소문이요. 아니,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단 말이요? 어머, 낮엔 책만 읽고 밤엔 사랑만 나눈단 말이요?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를 말들이 나비처럼 날아들어 뱀처럼 엉겨붙었지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씨도령은 어느새 장성제일의 남봉도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서씨 집안 도령과 정혼하게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참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초우는 선비 집안의 교수답게 예법과 글 공부를 익혔고 단정한 용모에 고운 목소리까지 갖춘 아씨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단단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귀가 살아있고 절대로 누구에게 기가 눌려 살 여자는 아니었지요. 초운 이서씨 집안 도령과의 혼사를 받아들인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양가의 어른들이 혼처를 구하다 결정한 정략적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요. 겉으로는 예를 따르는 듯 보였으나 초운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초운은 하인 복분이를 불러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복분아, 나 정말 그 사람하고 신방에 들어가야 하니? 혼례를 올리면 신방이지요, 아씨. 어째서 그러십니까? 초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그 도령, 기생집에 들락거린다는 말이 돌잖아. 교수와 몰래 정을 나눴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밤을 보내겠니? 복분이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가 겁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단 말이야. 초야를 치르고 나흘 만에 눈을 감았다는 그 관찰사 백규수 말이야. 아, 그건 그냥 예시약이지요. 귀신이 어쩌고 하는 건 아니야. 그 귀신이 아직도 초야를 앞둔 규수의 방 안에 들어온다잖아.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소문도 그런데 난 정말 무서워. 복분이는 괜히 등을 극적이며 얼버무렸지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령님이 착하신 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우는 아무 말 없이 흔들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차라리 산속으로 도망쳤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새 신부의 걱정과 함께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가마가 앞마당에 도착하자 초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지요. 복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연분홍 치마를 고쳐 입히며 말했습니다. 아씨, 기운 내십시오. 혼례는 예로부터 운명이라 하옵니다. 초우는 속으로 되뇌었지요. 귀신보다 더한 게 사람이라는데 오늘 그걸 보게 되겠지. 붉은 가마에 오르기까지 초운의 얼굴엔 웃음도 핏기도 없었습니다. 혼례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용히 무탈하게 치러졌지요. 양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초운과 서룡은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둘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지요. 서룡은 긴장한 나머지 입술이 바싹 마른 채로 눈을 내리고 있었고 초우는 그를 힐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소문처럼 나에게 들이댄다면 정말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상상 속에서 혼례를 마쳤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신방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등잔 하나만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서룡과 초운 그리고 숨죽인 정정만이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등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룡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달싹였고 초우는 등을 돌린 채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룡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또다시 침묵. 서룡은 조금 옆으로 몸을 움직였지요. 초우는 깜짝 놀라며 엉덩이를 살짝 뺐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초우는 아예 몸을 들어 벽에 딱 붙었지요. 서룡은 당황한 듯 손을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웠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 뒤로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신방 문 밖에는 하녀 복분이와 친척 몇몇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어째 조용하긴 하네. 인기척도 없고 방 안은 멀쩡한가 몰라. 그들은 한참을 기다리다 하품을 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분이가 문을 조심스레 열자 초우는 멍한 얼굴로 방 한켠에 앉아 있었지요. 그것도 신부의 족두리가 그대로 씌워진 채 말이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초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밤을 지새운 거야. 등을 치고. 복분이는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초우는 이불을 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짓 하나도 안 했어. 말도 안 걸더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렸지요.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단지 등만 맞대고 있었던 그 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완강하게 거절한 걸까? 그 시각 서룡은 건너방에서 이불을 끌어안은 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던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잠들었던 그 첫날 밤 이후로 조금씩 서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아침 한참판 안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부터 부산했지요. 혼례 다음 날이니만큼 조용할 줄 알았건만 행랑에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러게 밤새 아무 소리도 안 났다지? 혹시 둘이 싸운 거 아니여? 싸우기는 신방에서 무슨 싸움을 하나 도련님이 남종네로서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말도 있더이다. 초우는 하녀 복분이의 손에 이끌려 한복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틀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사람들 입은 가만두질 않네. 복분이는 초운의 머리에 비녀를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요, 아씨,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더 큰일입니다. 지금쯤이면 소문이 마을 어귀까지 퍼졌을 테니 아씨 채통은 저작거리에 화제거리가 되었겠지요. 고작 초야 안 했다고? 그 고작이 혼례에선 제일 큰일 아니겠습니까? 초운 희무룩한 얼굴로 거울을 보며 입을 삐죽였죠. 그리고 이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안채로 향했습니다. 한참판 부부는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신랑 신부의 절을 받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초운의 어머니는 눈빛이 사뭇 날카로웠습니다. 잘 차려진 아침상을 물리자 초운의 어머니는 초운을 따로 안채로 불러 물었습니다. 밤은 어찌 보냈느냐? 냥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무탈하게라. 그게 무슨 뜻이냐? 서로 정을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를 묻는 것이니라. 초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끝을 흐렸지요. 딱히 그럴 계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요. 너무 도도하게 굴지 말거라. 사내가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자도 마음을 여는 게 예의다. 예, 어머니. 이러다 사돈댁에서 뭐라 하기라도 하면 곤란한 일이지. 초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애꿎은 방바닥만 극적거렸지요. 그 시각 별채의 서룡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도채 마르지 않은 붓글씨였는데 그가 새벽녘에 써내려간 시 한 수였지요. 밤이 길다 하나 고요한 것이 아니라 등맞댄 두 마음이 먼 달처럼 떴도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혹시 내가 무례했던 걸까? 너무 다가갔나?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밖에서 복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마당으로 나가셨사온데 나가보심이 어떨지요? 서룡은 화들짝 놀라더니 허둥지둥 옷을 차려입고 방을 나섰지요. 마당 한쪽, 초우는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열여 전에 한 구절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가 아닌 허공에 머물러 있었지요. 서룡이 조심스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어제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초우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특별히 무례하신 것은 없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신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룡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지요. 그게 저는 호교 부인께 폐를 끼쳤을까 싶어. 그럼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 저도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룡은 입을 꾹 다물며 할 말을 잃었고 초우는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떴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룡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야 했던 걸까? 마당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던 복분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거 초야보다 더 힘든 게 그 다음 날이로군. 점심시간이 지나 서룡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초은의 말 한마디에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더 붙였어도 아니 혹시 내가 너무 말이 없었나? 내가 불쾌하게 보였나? 그때 누군가 마당 끝에서 킥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하녀 복분이었습니다. 복분이는 서룡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도련님, 아씨께선 원래 좀 성정이 당차십니다요. 서룡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복분이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꿀꺽 침을 삼키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지요. 그저 도련님께서 너무 점잖으셔서 그렇게 느껴졌을지도요. 며칠 뒤 서씨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 신랑 신부를 데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가를 앞둔 초우는 짐을 꾸리며 복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복분아, 나는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일까? 그게 마음이지요. 마음? 말도 안 돼. 초야도 못 치른 남자가 마음에 들다니. 아씨, 초야만 못 치르신 게 아니라 말도 제대로 안 섞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네. 복분이는 씨 웃으며 초은의 족두리를 가지런히 챙겼지요. 서씨의 집안으로 들어선 날 꽤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고 특히 첫날 밤조차 치르지 못한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건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 초은이라 했느냐? 며느리 얼굴이 참 곱구나. 예, 어머님, 밤은 잘 지냈느냐? 뜨끔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죠. 무탈했습니다. 무탈아, 요즘 것들은 무탈한 게 유행인가 보구나. 말끝이 길고 가시가 있었습니다. 초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아, 나는 죽은 목숨인가. 며칠 뒤 서씨 집안에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시댁 어른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 새로운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였지요. 초우는 단정한 자태로 서룡 옆에 앉았고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짓궂게 말했지요. 서룡이 자네 신방은 잘 치르셨겠지? 서룡은 사례가 걸린 듯 컥 기침을 해댔고 초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등을 지고 조용히 밤을 지냈습니다. 순간 그 자리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허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유별하구먼. 등을 지고 자도 아이는 생긴다 하니 걱정 마시게. 서룡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룡은 초은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죠. 부인, 아까 그건 꼭 그렇게까지 말하셨어야 했습니까? 뭐려? 등을 지고 잤다는 이야기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쪽이야말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기침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건 놀라서. 초우는 피식 웃으며 등을 돌렸지요. 역시 재밌긴 하군요, 우리 부부. 서룡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싫지가 않지? 서씨 집안 안채의 아침은 여느 양반가처럼 분주하면서도 고요했지요. 기름 냄새가 번지고 한여들이 밥이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어른들의 공간은 늘 조심스럽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초우는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가야 이리 오너라. 고운 한복에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초우는 예를 갖추어 마루에 앉았지요.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눈을 하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된 지 여울이 돼가는구나. 예, 어머님. 허나 나는 내가 며느리다운 구석을 아직 보지 못했다. 초우는 고개를 숙였지요. 시어머니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어찌 지냈느냐? 묻지도 않겠다. 그건 이미 다 들었으니. 죄송합니다. 사내는 사내대로 물은 것이 문제고 여자는 여자대로 너무 단단한 것이 탈이다. 이 집안이 그리 허술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할 게다. 초우는 억지로 참으며 말했지요. 부족한 점,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초운을 내내 곁에 두었습니다. 바느질방, 부엌, 광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지요. 틀을 잡고 있으면 바느질 솜씨가 곱지 않구나. 떡을 내놓으면 떡이 질다. 물이 많다. 사랑해서 손님을 맞으면 눈웃음을 너무 자주 짓는다. 초우는 마음속으로만 100번쯤 되뇌었지요. 눈을 가늘게 제절히 말하시니 속을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자는 건가 싶다. 서룡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공부방에서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날 초운이 웃으면서 한 말. 재미있긴 하군요, 우리 부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묘한 분이시네. 그때 복분이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안채에 잡혀 계십니다요. 잡혀 계신다고?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 어머님이 좀 눈매가 많이 가늘어지셨다 하더이다. 서룡은 부지런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 한켠에 앉아 술을 놓고 있는 초운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부인 초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룡은 말없이 초운의 손에 들린 수트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벌로 하시는 겁니까? 예, 틀렸다고 하시네요. 침선은 단정하게, 고개는 낮게, 말은 적게, 그것이 시댁 며느리의 덕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적으셨군요. 저와 있을 땐 그 반대셨는데. 초우는 순간 피식 웃었지요. 이 집은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서룡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있을 땐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초우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속삭였지요. 다음에 말씀드리죠. 이 집에선 벽에도 귀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룡아, 지금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룡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죠. 말씀은 다음에 꼭 듣겠습니다. 초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딱 하나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날 밤 서씨 집안에는 몹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팔랑 떨리는 등불이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노릇하게 했지요. 초우는 창호를 반쯤 열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불어드는 찬바람에 고운 귀밑머리가 흩날리고 향냄새가 희미하게 번졌지요. 초우는 낮부터 눈에 거슬렸던 해진 꽃신의 자수를 고치기 위해 방으로 들고 와 여기저기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렸는데 그건 남편 서룡이었지요. 실례하오. 창이 너무 열려 있길래 바람이 너무 차오. 초은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일어서다가 그만 발끝에 놓인 꽃신을 밟고 균형을 잃었지요. 아! 그와 동시에 서룡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둘은 그대로 엉켜서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문을 흔드는 그 사이 두 사람은 한치의 거리도 없이 마주보고 있었지요. 초우는 놀람과 당황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팍에는 서룡의 팔이 걸쳐져 있었고 치마는 부풀어 올라 방 안에 휘날리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서룡이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려다 이번엔 초은의 치맛자락을 다시 밟아 미끄러지듯 다시 넘어졌습니다. 앗! 이번에는 초은이 위로, 서룡이 아래로, 둘은 말 그대로 한데 엉켜 이불도 없이 바닥에 쿵 하고 눕게 되었지요. 이게 대체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두 심장은 북처럼 쿵쾅쿵쾅 거렸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녀 복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초우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꽃신이 엎어져서 그냥 넘어졌어. 꽃신이 엎어졌다고요. 복분이는 뭔가 짐작했다는 듯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젠 진짜 부부가 되신 건가요? 그 말이 멀어지자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서룡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쪽 꽃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했군요. 초은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엎어질 일도 많다니까요. 서룡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이번엔 등을 마주하고 자지는 않으실 건가요? 초은은 잠시 망설리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새벽 신방의 불빛이 조용히 꺼지고 바깥 공기에는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복분이는 다시 한번 신방 앞을 지나다니며 속삭였죠. 불이 꺼졌네. 이번엔 진짜겠지? 하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뭐가 진짠데? 복분이는 으스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진짜 부부가 된 거지. 신이 엎어지면 운명도 따라 엎어진다는 말 못 들어봤어? 조선은 넓고 미신은 많다더니. 그 사이 초우는 신방 안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서룡은 초운의 옆에서 살짝 돌아누우며 말했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부도 괜찮죠? 초운은 대답 대신 등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잔의 불꽃이 작게 흔들리다 이내 꺼졌지요. 그리고 그 밤 둘은 처음으로 등을 맞대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신이 엎어지고 불이 꺼진 그날 이후 서씨 집안 안채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졌고 마당을 쓸던 마당의 빗자루질은 시원시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부드러워졌지요. 비록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비판의 색은 한결 옅어져 있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진지상 앞에서 머리도 한번 고개 숙이고 웃으시고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흐뭇해 하시는 거 보셨지요? 복부위의 속임의 초우는 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 집도 조금은 따뜻해지려나. 그 무렵 마을 장터에는 알 수 없는 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 도련님, 결국 신방일 해결됐다지 않소? 진 꽃집 한 짝의 부부가 됐다더군. 어젯밤엔 방에서 불이 꺼졌다는 것만으로도 하인들이 술을 뿌렸다더라니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복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꼭 다문 채 미소만 머금고 있었지요. 며칠 뒤 초은과 서룡은 함께 사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처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지요. 초은은 자수를 놓고 있었고 서룡은 책을 펼쳤지만 책장은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계속 책장을 넘기지도 않고 계시면 책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서룡은 당황하며 책을 덮고 웃었지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른 생각? 어젯밤 꿈에 부인이 나왔지요. 그거 무슨 흉몽인가요? 태몽인가요? 초은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룡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몽이라기엔 내가 그냥 그에 앉아있는 부인을 바라보는 꿈이었어. 그런데 그게 참 좋더란 말이오. 초은은 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예, 그런 말 자주 해주세요. 서룡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좋았다고요? 나를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 말들 매번 듣고 싶어요. 그게 그리 좋소? 네, 이 집에선 그런 말들을 들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서룡은 초은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요. 저는 지금도 부인을 보고 있고 오늘도 참 좋아요. 그 말에 초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실을 바늘에 꿰며 말했지요. 오늘 밤도 등을 마주하고 자지 마세요. 네? 이젠 안에 들어가 주무셔도 돼요. 서룡은 그 말에 멍하니 있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안채는 따뜻했지요.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고 신방 안에는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복부인은 대문 앞을 지나다가 하인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등잔불이 안 꺼졌으니 내일이면 소문이 하나 더 늘겠지. 이번엔 뭘로 퍼지려나? 웃음소리로 신방이 무너졌다. 뭐 이런 거? 조선은 넓고 이야기꾼은 많다더니.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또 다른 풍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신랑 신부가 어찌나 깨가 쏟아지는지 웃음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밤잠을 설쳤다네. 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더니. 옛기, 이 사람아, 그 말이 좀 그러네. 소문은 부풀고 부풀어서 시집안을 감쌌고 서룡과 초우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부부의 웃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의 봄은 남들보다 늦게 찾아왔지요. 그러나 초운과 서룡의 사이에는 햇살보다 먼저 따뜻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 눈빛만 봐도 웃었고 말끝을 채 마치기도 전에 서로의 의도를 알아차릴 정도로 가까워졌지요. 서방님, 그 꽃은 어제도 본자리에서 또 보셨잖아요. 그래도 매일 새롭게 피어나니 참 예뻐. 마치 부인과 같아서. 이제는 그 정도의 말에도 초은이 얼굴을 붉히는 대신 서룡의 옆구리를 밀며 웃었지요.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터의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문 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룡의 성균관 시절 문우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듯 먼지 묻은 도포를 털며 사랑에 들었지요. 서룡, 이제 슬슬 마음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서룡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시험 일정이 정해졌는가? 그래, 이번 봄 대과 시험 날짜가 공표되었다더군. 전국 각지의 선비들이 벌써들 붓을 내려놓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네. 그 말에 서룡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는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해왔지만 이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룡은 초은을 불렀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신가요? 한양으로 가야 할 것 같소. 조만간 대과 시험이 치러진다 하여 상경 준비를 하려 하오. 초은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렇소. 늘 준비만 했지. 진짜 떠날 일이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구려. 얼마나 걸리실까요? 두어 달, 길면석, 달은 걸릴 것이오. 초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누르며 말했지요. 이상하게도 막상 이렇게 되니 처음보다는 마음이 더 복잡하네요. 지금 나는 부인 생각이 더 크다오. 서룡은 초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지요. 초은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지금의 이 마음 잊지 않기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것이요. 이제야 겨우 부인과 마주 보고 잠들 수 있는데. 며칠 뒤 서룡은 새벽에 말을 타고 과거길에 올랐고 초은은 대문 앞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복부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초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맺힌 것이 있었지요.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난 꽃신을 문 앞에 두겠어요. 신을요? 그래, 누가 봐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복부인은 말없이 웃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하늘이 운명을 부른 걸지도 모르겠어요. 서룡이 떠난 뒤 서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부인은 여전히 안채와 마당을 쓸고 하인들은 여느 때처럼 움직였지만 초은의 하루는 어딘가 비어 있었지요. 신방 앞에는 여전히 초은의 꽃신 한 짝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씨, 오늘도 꽃신을 두시는군요. 저 신이 있으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뜻이겠지. 복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가을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초은은 여전히 꽃신을 문 앞에 두었지요. 세 차례나 비를 맞았고 한 번은 바람에 굴러나갔지만 복부인이 몰래 닫고 말려두곤 했습니다. 어느새 집안 사람들도 그 꽃신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지요. 그래도 아직 신이 있네. 그래, 아직 기다리는 거지. 서씨 집안 담장 너머로는 단풍이 물들고 초은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리고 가끔은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석 달 반이 지났어.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감나무 가지에는 붉은 감이 몇 개 남아 바람에 달랑이고 있었고 서씨 집안의 지붕 위에는 하얀 기운이 살풋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복부인은 아침 일찍 마당을 쓸며 문턱 위의 꽃신을 흐끔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네. 그 순간 대문 바깥에서 낯익은 말굽소리가 들려왔지요. 익숙하지만 너무도 오랜만이라 한동안 모두가 숨을 죽였고 잠시 후 문지기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이다. 도련님이 돌아오셨다. 초우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자수를 놓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복분이가 다급히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아씨, 어서요. 초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나가는 데에는 3걸음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10걸음, 20걸음을 뛰고 있었지요. 사룡은 말에서 내려 있었습니다. 눈가의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옷자락에는 먼지가 붙어 있었지만 두 눈은 선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에 초우는 눈을 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둘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지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구려.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오시는 길을 잃지 않으셨네요.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됐구먼. 그날 저녁 집안은 잔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묵묵히 윗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맴돌았고 하인들은 모두 동그랗게 모여 수군거렸지요. 이제 꼬시는 치워지려나? 그 시는 서씨 집안의 보물이지. 밤이 깊고 다시 신방의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사룡과 초우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이렇게 다시 앉으니 꿈만 같아 이번엔 등을 돌릴 일 없을 거예요. 이제 내 시는 도련님이니. 사룡은 그 말을 듣고 웃었지요. 그리고 등잔불 아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다시 고요했지요. 사룡은 고향에서 며칠 머문 뒤 곧 다시 한성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벼슬은 바로 종육품 홍문관 주서로 글로 임금의 뜻을 기록하고 학문을 논하는 관직이었지요. 떠나는 날 초우는 꽃신을 다시 꺼내 신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사람으로.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초우는 사룡과 함께 한성으로 올라갔지요. 우마차에 실린 짐상엔 꽃신이 곱게 놓여 있었고 초우는 손을 꼭 잡은 채 가마의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설레긴 또 처음이네요. 이제 매일이 새로운 것이요. 글을 짓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부인과 함께라면. 한성에 도착한 후 사룡은 홍문관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초우는 새로운 집에서 집안 사람들과의 정을 이어갔지요. 사대문 안에 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갔고 작은 다툼도 소소한 웃음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요. 초야를 거부했던 신부는 끝내 사랑을 지켜냈고 기다림은 결국 함께 걷는 삶으로 피어난 것이죠. 조훈과 서룡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약혼의 틀을 넘어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서사이다. 처음에는 정치적 이유로 맺어진 혼인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불신과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점차 상대의 진심을 알아가게 된다. 소문과 편견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한 마음은 작은 오해와 우연한 사건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단숨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인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또한 외면의 명예보다 내면의 성숙이 더욱 값지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주는 따뜻한 교훈을 전한다.